어느 40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철수. 그는 5살짜리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혼남이었다. 이혼의 사유는 단순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다. 외도였다. 배우자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늦게 들어왔고 가정은 시들었고 결국 무너졌다. 남은 것은 작은 전셋집 하나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딸아이였다. 아침이 시작되는 풍경은 늘 같았다.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해진 우유 냄새, 토스트가 튀어나오는 텁소리, 딸아이의 잠 덜 깬 목소리. 출근 카드는 늘 아슬아슬했다. 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에서 딸아이가 손을 흔들면 철수는 마음속으로 늘 같은 약속을 되뇌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지킨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다. 30대 후반 아직 미혼인 여성. 이름은 희정. 잘 부탁드립니다. 첫 인상은 무난했다. 명료하게 말했고 눈을 마주칠 때 미소를 아끼지 않았다. 철수는 교육 담당, 이른바 사수가 되었다. 매일 규칙, 전표 처리, 보고서 포맷, 사소하지만 중요한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줬다. 커피를 사오겠다는 그녀에게 그는 늘 말했다. 아니요, 커피는 제가 사요. 저는 라떼, 희정씨는 아메리카노죠. 그렇게 몇 주 몇 달이 지났다. 그녀는 일을 빨리 익혔다. 매일 답장 시간은 정확했고 오류는 적었다. 철수는 흔치 않게 마음의 방어를 낮췄다. 어느 날 퇴근 벨이 울리고 보안등이 반쯤 꺼졌을 때 그녀가 붙잡았다. 저녁 사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세요? 철수는 난감하게 웃었다. 딸을 데리러 가야 해서요. 그럼 같이 가요. 아이랑 셋이 먹어요. 그날 저녁 작은 분식집. 아이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 해서 들어온 식당. 알루미늄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볶이 냄새, 아이가 떡을 잘라 먹는 손. 희정은 딸아이의 앞치마끈을 매주고 물티슈로 입가를 닦아주었다. 많이 먹어. 그리고 물 조금씩 마셔야 해. 철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어딘가 오래 닫아놓았던 방을 조심스레 열었다. 엄마가 있었으면 딱 이런 장면이었을까. 식사는 몇 번이고 이어졌다. 두 사람의 호칭도 자연스레 바뀌었다. 오빠 그 메일 바로 보내면 되죠? 응, 그렇게 해.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물었다. 오빠, 우린 무슨 사이예요? 저 오빠도 좋고 아이도 진심으로 좋아요. 제가 엄마가 되면 안 될까요? 그의 심장이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놀람과 안도와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 말이 고마웠다. 며칠 뒤 구청의 싸늘한 형광등 아래에서 두 사람은 혼인신고 도장을 찍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다. 주말 아침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이면 셋이 소파에서 애니메이션을 봤다. 그녀는 정리정돈을 잘했고 식탁 위에 물컵을 늘 챙겨두었다. 오빠는 물을 너무 안 마셔. 식후에는 꼭 한 컵. 그의 습관은 조금씩 바뀌었다. 식후 물, 자기 전 물, 아침 공복물. 배려라고 생각했다. 1년쯤 지났을 때 균열은 아주 작은 소리로 시작됐다. 딸아이가 팔에 화상을 입었다. 전기 포트가 넘어졌다 했다. 며칠 뒤엔 계단에서 발을 삐었다며 깁스를 하고 돌아왔다. 또 며칠 뒤엔 이마에 멍이 들었다. 희정은 병원에서 아이 손을 잡고 울었다.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미안해. 철수는 그때도 자신을 탓했다. 내가 더 잘 지켜야 했는데. 그리고 그의 몸이 이상해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졸음이 갑자기 덮쳐왔다. 머리가 맑지 않았다.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가 풀려 쓰러져 버렸다.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말했다. 혈액 검사, 영상 모두 정상이세요. 과로와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날 밤 희정이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오빠 휴직 내요. 제가 돈 벌게. 오빠 무너지면 나도 못 살잖아. 그 말은 달콤했다. 그는 휴직계를 제출했다. 조금만 쉬고 돌아오자. 휴직 다음 날부터 그의 하루는 침대가 대부분이 되었다. 아침엔 간신히 자리를 지켜 식탁에 앉는다. 그녀는 밥, 반찬, 그리고 따로 따라낸 물컵을 놓는다. 한 컵은 꼭. 그가 알약을 삼키듯 물을 비웠다. 그리고 모두 나가면 그는 다시 눕는다. 햇빛이 커튼 틈으로 선을 긋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낮게 웅웅대고 시간은 늘어진 고무줄처럼 늘어졌다.
배는 고프지 않고 잠은 쏟아졌다. 그의 얼굴은 급격히 말랐다. 어느 후 모르는 번호가 떴다. 그는 팔을 끌어올려 겨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야, 잘 지냈냐? 나 민호야. 대학 때 민호. 20대 후반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전화였다. 반가움은 잠깐이었다. 민호는 보험 얘기를 꺼냈다. 이런 일로 전화해서 진짜 미안한데 이번 실적 못 채우면 나 잘릴지도 몰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생각할 힘도 말할 힘도 없던 철수는 단호히 거절하고 끊으려 했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보니 보험 하나 정도 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는 피로에 젖은 머리로 대답했다. 내 보험 좀 봐줘. 요즘 몸이 영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 30분 뒤 다시 걸려온 민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야, 너 생명보험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 계약자가 김희정.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가.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보험 넣은 적 없어. 주민번호로 확인했어. 김희정이 누구냐? 저번에 너 결혼한다 했을 때 들었던 와이프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재혼했어. 지금 와이프 이름이야. 진짜냐? 야, 위험하다. 네 상태도 그것 때문일 수 있어. 그 여자 수상해. 그는 한동안 얼어붙은 듯 누워 있었다. 방에 공기가 달리 들렸다. 식후에 권하던 물 한 컵 아이의 사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천천히 형태를 갖췄다. 혹시 내가 마신 게 물만은 아니었나? 그는 벽을 잡고 일어섰다. 손이 떨렸다. 희정의 옷장을 열었다. 서랍 파우치, 가방, 작은 지퍼 포켓까지 다 뒤졌다. 그렇게 발견하게 된 흰 약봉지 뭉치. 봉지엔 약국 스탬프와 날짜, 복용법이 빼곡했다. 약봉지에 적힌 약 이름을 급하게 검색했다. 성분은 수면제였다. 수십 개의 봉투. 한숨과 함께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언제부터였지? 처음부터였나?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 자리에서 딸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멍든 이마, 깁스한 다리, 낯선 울음. 심장이 비명을 질렀다.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고 아이는 잘 놀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 그 길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오늘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며칠만. 자세한 말은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희정이 돌아왔다. 평소처럼 부엌으로 들어갔다.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 후라이팬에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식탁이 차려졌다. 속은 좀 어때? 물 한 잔 마셔. 그는 미소를 만들었다.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그냥 둘게. 약 사올까? 그냥 자면 나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에도 그의 눈은 식탁에 놓인 국그릇과 물컵의 위치, 그녀의 시선, 손놀림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졸음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눈꺼풀이 돌처럼 무거워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하고 울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손바닥을 쥐어뜯듯 꼬집었다. 잠은 사냥개처럼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겨우 멈춰 세웠을 때 방문 손잡이가 딸깍 소리를 냈다. 눈을 급하게 감았다. 심장 소리가 새어나올 듯 요동쳤다. 깜깜한 어둠 위로 무언가 스치듯 깜빡깜빡거렸다. 그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희정이의 손짓이었다. 그리곤 발자국은 문 쪽으로 향했고 문은 다시 조심스럽게 닫혔다. 그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한 번에 뿜어냈다. 그리고 몇 분 뒤 희정이의 말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문틈에 귀를 댔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낯선 톤. 요즘은 물도 잘 안 마셔. 오늘은 국에 넣었지. 그걸로 충분해. 오늘 끝낼 거야. 그는 숨을 삼켰다. 손이 공중에서 덜덜 떨렸다.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보내며 빨리 와달라고 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알 거라 믿었다. 몇 초 후 거실 쪽 발자국이 방문 앞까지 가까워졌다. 그는 폰을 베개 밑으로 밀어넣고 눈을 감았다. 문이 열렸다. 방 안 공기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눈을 미세하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하얀 그릇이 손에 들려 있었고 그는 여전히 잠든 척 호흡을 길게 뺐다. 그녀의 손이 그의 턱을 잡았다.
손가락에 가벼운 로션 향이 뿜어져 코끝을 스쳤고 입술이 억지로 열렸다. 혀끝에 닿는 쓰디쓴 분말, 목구멍으로 떨어지는 미지근한 액체. 한 방울, 잠시 후 또 한 방울. 규칙적인 간격. 한 방울 한 방울 내 의식을 끊으려는 시계. 점점 머릿속이 소용돌이치는 듯 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꺼져가는 불씨 하나를 붙잡았다. 딸아이가 생각났다. 지금만 넘기면 하는 생각이 번쩍 들며 그는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몸을 일으켜 세웠다. 벽을 짚고 간신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눈빛이 잠깐 비었다가 곧 다시 불꽃처럼 타올랐다. 누워, 다 끝나가. 가만히 있으면 금방 끝나. 너 언제부터였어? 내 물에 뭘 넣었어? 내 딸은? 내 딸한테 뭘 했어? 어눌한 말투로 그의 온 몸에 에너지를 쏟아 겨우겨우 말을 했다.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난 돈이 필요해. 있잖아, 사람은 다 돈으로 움직여. 넌 그냥 누워있으면 돼. 네가 죽어도 네 딸은 예쁘게 키워줄게. 그녀가 그의 어깨를 눌렀다. 평소 여리여리했던 손에 이상한 힘이 실렸다. 그는 밀려났고 침대 매트리스가 쿵 울렸다. 그녀는 하얀 통을 들고 손가락으로 가루를 쓸어 그의 입으로 밀어넣었다. 숨이 막혔다. 기침이 연거푸 쏟아져 나왔다. 팔과 다리는 젖은 모래주머니 같았다. 그는 손을 휘저었지만 허공만 긁었다. 그녀가 그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다. 조금만 참아. 곧 조용해질 거야.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얇은 입술이 천천히 말렸다. 두 눈은 유리알처럼 반짝였다. 살아있는 얼굴에서 온기를 지운 웃음이었다. 의식을 점점 잃어갈 때쯤, 끝났구나 하고 온몸에 힘을 풀 때쯤, 희정이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침대 밖으로 날아가듯 사라졌다. 그리고 끝내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은 하였다. 삑삑 규칙적인 기계음, 소독약 냄새, 침대 난간에 차가운 금속 감촉. 옆에 민호가 앉아 있었다. 야, 들리냐? 괜찮아? 입술이 갈라졌다. 물컵이 입에 닿았다. 그는 한 모금 삼키고 눈을 감았다. 조금만 더 자. 엄마랑 아이 곧 온다. 다음에 깨어났을 때 어머니의 손이 그의 이마 위에 있었다. 이놈아, 살아나서 다행이다. 딸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아빠 아파? 그는 울음이 터졌다.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병실의 희끄무레한 공기 속으로 오래 떨어졌다. 조사는 빠르게 이어졌다. 민호의 신고 기록, 압수한 약봉지, 금융 기록. 생명보험 계약서는 그의 이름이 피보험자로 계약자 겸 수익자가 김희정으로 되어 있었다. 보험료는 그녀의 카드로 자동 이체됐지만 시작 시점과 금액이 섬뜩하게 계산적이었다. 그의 휴직 직후 금액은 더 늘어나 있었다. 경찰은 통신 내역에서 반복된 남성 번호를 찾았다. 밤마다 그녀와 통화했던 상대. 그 남자는 조사에서 부인했지만 약국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날 밤의 통화 기록이 겹쳐지자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공범 계획 그리고 돈. 희정은 구속되었다. 수해 안에 그녀는 무표정했다. 접견 신청을 했고 유리창 그 표정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왜 실패했을까 하는 주판알만 튀는 눈빛. 시간이 흘렀다. 철수는 재활을 받았다. 몸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집은 이사했다. 커튼을 고르고 식탁을 바꾸고 아이 방에 새로운 램프를 달았다. 물컵은 여전히 식탁에 있지만 이제는 본인이 따라 마셨다. 식후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같은 말은 누구에게도 듣지 않았다. 밤이면 가끔 그날의 소리가 귀에 돌아왔다.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가루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사각거림. 방문이 열리는 딸깍. 그리고 웃음. 그는 그때마다 탁한 숨을 내쉬었다. 아이가 그의 팔을 끼고 속삭였다. 아빠 괜찮아? 응. 아빠 괜찮아. 그는 아이의 머리칼에 얼굴을 묻었다. 샴푸 냄새와 체온이 그의 심장을 안정시켰다. 그 이후로 철수는 누구와도 쉽게 가까워지지 않았다. 회식이든 사적인 약속이든 선을 분명히 그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배웠다. 미소 뒤에 칼날이 숨을 수 있다는 것을, 다정한 말 뒤에 계산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돌봄이라는 이름조차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삶은 계속되었다. 어느 밤 그는 거실에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소음이 낮게 깔리고 신호등 불빛이 벽지를 붉게 물들였다. 손에 든 물컵의 표면이 고요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목을 타고 내려간 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새로 배우게 된 삶의 속도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트라우마는 손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때로는 밤에 잠에서 벌떡 깨어 창문을 확인한다. 냉장고 문이 닫혀 있는지, 가스 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그러나 그는 예전처럼 무너져 주저앉지 않는다.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만은 내가 꼭 지켜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정말 몰랐나요? 그는 잠시 생각한다. 다정함 뒤에 있는 계산을, 물 한 컵에 숨어들 수 있는 아기를, 사람의 눈빛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살다 보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의 목숨값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그는 손에 든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물방울이 스테인리스 바닥에서 작게 튀었다. 그 소리는 그날 밤의 한 방울과는 달랐다. 공포의 시계추가 아니라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작은 신호였다. 그리고 그는 아이 방 문을 열었다. 잘 자, 공주. 아이의 숨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희고 둥근 조명 아래 작은 어깨가 오르내렸다. 그는 방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어떤 미소도 우리 집 안의 물컵에도 의심 없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고.